여러분 이 기본 교재 가지고 계셔요? 네. 지금부터요 교재 이것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하루 강의한 것은요. 그것은 그 기초서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뭐 기초서나 기본서나 앞에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앞에 내용을 뭐 다시 하면 좋은데 기초서 내용이랑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기본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서가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판례 박스 따로 있고 문제 박스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좀 잘 보셔야지. 지금 이게 지금 조각조각 여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까만 박스가 들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이제 어느 부분인지 모르고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줄을 걷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어느 부분에 관한 내용인지를 알고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약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혹시 4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0 보면 혹시 그 사회적 타당성 여기 할 차례 맞나요? 맞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요 잠깐 여러분요 정리하고, 여러분 그리고 기본서는요 무슨 일 있어도 줄 그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일을 마치고 나서 잠깐 줄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부를 할 양의 것을 만큼 줄을 그어 놓을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그어 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책을 빨리빨리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오래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절대로 학원 밖에서 반출하시면 안 돼요. 제 것은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하시면서 한 사람이 하면 몇백 분 좀 빌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11월 12월 달 안에 책을 다 정리를 해 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동영상 듣는 분들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책은 사실 이건 우리가 뭐 책을 어디를 줄긋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강의를 처음 하면서 이렇게 책을 어디다 줄긋고 하세요 뭐 이렇게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안 상태에서 그걸 봐야지 되는 것인데요. 이건 저는 또 다른 출판사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은 제가 쓴 책이 아니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의를 하면서요 이렇게 어디 줄을 그으세요 뭐 몇 번째 줄 보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보통 민법은 다른 것에 비해서 양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동영상 듣는 분들한테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42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요, 페이지요 42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있었던 것을요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갑과 이렇게 을이 이렇게 있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먼저 당사자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목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목적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죠.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요. 적법성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뭐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그럼 이 확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확정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은요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이고요. 이 사회 통념에 의해서 불능이죠. 불능은 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거 공부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면 빨리 말씀하시지.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정이죠.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는 뭘 얘기한다?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금과 등기.
그래서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란 것은 언제까지 확정되냐?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안 돼. 체결 당시에 확정하면 좋죠. 체결 당시가 아니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한번 봐봐.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분양가는 정해져 있죠.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 그런데요, 등기는 언제 해준다고 알 수가 없죠. 근데 왜? 건물이 지금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2022년 12월 30날에까지 등기해 주겠다. 그러면 건물은 언제까지 있으면 돼요? 2022년 12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뭐란다? 이행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등기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지금 당장 하면 좋죠. 그런데 꼭 지금이 아니고 이행기까지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죠. 그럼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금과 등기는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만약 예를 들었어요, 내가 가서 달나라에 가서 운석을 하나 얻어다 줄게.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죠. 그럼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사회 통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요, 300km로 달려오는 KTX에요, 누군가가 뛰어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사회 통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한다? 가능과 불능으로 판단을 해요. 가능과 불능. 그러면 불능은 또 법률행위 성립 당시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이렇게 또 구별을 해요. 항상 여러분요 봐요. 얘기했죠. 구별하는 거. 이거 그냥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후발적 불능이 아닌 것은 항상 이렇게 시험이 나오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원시적과 후발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체결했는데 그 전에 1월 30날이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는 거. 강의했어, 안 했어? 이 부분? 안 했어? 오케이. 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 보면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해서 등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행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행기.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돈을 빌렸어. 언제 갚을래? 이번 주 토요일 날 갚을게. 이 토요일을 뭐란다? 변제기 또는 뭐라고 한다? 이행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월 20날 어떤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원시적이고 이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 용어는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용어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다. 갑은 알겠죠, 자기 집이니까. 갑은 아는데 을은 모르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건물이 없는데, 그러면 건물이 이미 없으니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목적이다. 그 목적이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불능이다? 처음부터 불능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알겠죠?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 3월 1일 날 등기를 하기 전에요,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죠. 체결되고 난 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후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하냐?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요. 후발적 불능은요, 이행 이익을 배상한단 말이죠. 이걸 이제 또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믿고서 지출한 비용을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약이, 나는 이 을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의 감정평가를 누구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면적을 측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대출이자 이것을 신뢰이익이다. 내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지출했다. 믿고 그것을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후발적은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이 을이요 1억 원에 이 집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병한테요 1억 1,000만 원에 팔기로 약속을 했어. 전매하기로. 등기 오면 내가 나한테 바로 넘길게. 1억 1,000에. 그러면 이 을은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죠? 1,000만 원. 이것을 전매 차익이다. 또 이건 양도 차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혹시 보면 세법에서 뭘 얘기하죠? 양도세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때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왜요? 처분할 때 차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양도차액, 그 다음에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요 3월 1일 날 잘 똑바로 이행을 해줬으면 내가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병한테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을한테, 갑이 을한테. 그럼 을이 또 병한테 등기해주면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행이 이것을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행이 이것을 신뢰. 그래서 여러분 암기해야 돼. 원시적 불능은 뭐다? 신뢰이. 후발적 이익은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 딱 암기해야 돼. 이것은 하나의 용어니까 아시겠죠? 다시요 여러분 봐. 가능성은 어떻게 한다고? 사회 통념.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 불능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성립 당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기 전에 이미 멸실 원시적. 성립하고 난 후 뭐라 한다? 후발적. 원시적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 원시적은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이렇게 이미 이런 말이 있으면 원시적. 얘는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후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법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냥 구조를 빨리 이해해서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 자, 그래서 원시적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에요. 그럼 객관적하고 주관적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여기 봐요. 건물 있죠. 이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건물은 있어. 건물이 있는데 내가요 남의 물건을 팔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물건에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 등기. 내가 남의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주는 등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등기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이 뭐죠? 그것을 뭐냐면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에서 전부가 불능해. 전부가 불능일 때 어떻게 하냐?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3층 건물이 전부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 그런데 535조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계약을 봐봐. 말 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상이라는 것은 과정이에요. 잘못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 여기서 문제. 여기서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지죠. 이때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이죠? 이때 이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따르가 항상 이렇게 봐. 뭐가 관계돼요? 원시적이다. 원시적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그래서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원시적. 그러면은 이미 멸실을 찾으면 돼. 다음 중에서 신뢰이익 배상과 관계된다. 이미 멸실.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가 있는 것 이미 멸실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이미 멸실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 걸려 있죠 지금.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무효 이미 멸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이게 뭐냐?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얼음 사건, 빙판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사람한테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데리고 손잡고 가잖아요. 가는데 기왕 데리고 가는 거 좋은 길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했느냐? 빙판길에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빙판길에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골반에 금이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죠 지금 넘어졌으니까. 그럼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겠죠. 이걸 누가 부담하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자요 여러분요. 음식점에 겨울에 이제 눈이 오는 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요즘 음식점들이 대부분 다 대리석이잖아요. 그 대리석 가지고 뭐 눈에요, 뭐 신발이요, 눈이 있어가지고 미끄러가지고 그래서 이 음식점 안에 들어가서 걷다가요 거기서 넘어졌단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왜냐면 음식점 안에 들어왔으면요 그때부터는 음식점 주인의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주문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 주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계약 체결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약 체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보호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 의무.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소에 투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숙박업주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용 소방시설이라든가 또는 절도로부터 방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했으면 이 주차차인 차량도 잘 보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의 그 정도의 의무는 있는 거란 말이죠. 무조건 방만 오픈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잠을 자고 나갈 때까지 나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호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원도 다 그런 보호 의무가 있어. 그래서 학원도 다 뭘 한다? 공제에 다 가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 오셔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뼈다거나 이런 게 있죠. 그럼 또 학원 공제에서 그것을 또 뭐죠? 여러분의 치료하는 치료비를 또 대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정인피 때 오후에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소한의 여러분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지. 학원 강의실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보호 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요 상대방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 보호를 위반한 것을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과실. 말을 봐봐. 그 용어가 길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다시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시 뭐라 한다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죠. 이때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무조건 유효가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무효인 것은, 그 말은 뭐가 아닌 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항상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보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가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뭐다? 무효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이미 멸실이죠. 이미 멸실. 그게 아닌 것은 후발적을 물어보죠. 후발적은 뭐냐? 뭐뭐 후야. 뭐뭐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매매 계약 후, 전세권 설정 후. 알겠죠? 무조건 후. 뭐뭐 매도 후. 아무튼 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후발적.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먼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쌍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서 매도인을 뭐라 한다? 그것을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매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채무자와 채권자는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채권자와 채무자는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해? 물건을 기준으로. 항상 물건을 넘겨줄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 넘겨받을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 아무 말이 없으면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물건 사죠.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돈을 지급할 때는 채무자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 그래서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은 뭐라 한다? 채권자. 물건을 넘겨줄 편의점 주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통사고 딱 나죠? 교통사고 나면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예요. 둘 다 잘못해서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받은 사람은 막 기리기 날떠. 경찰 가서 보면은요, 자기가 왜 가해자냐고, 둘 다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통사고에서는 만약에 두 사람이 교통사고 딱 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과실이 사야, 한 사람은 과실이 6이에요. 그럼 6인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사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조건 피해 입은 거 아니죠. 이 사람도 잘못이 얼마가 있어? 4가 있죠. 그런데 누구의 과실 비율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큰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적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그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너가 좀 더 잘못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교통사고에서 말할 때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너가 100% 잘못했고 내가 100% 당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알겠죠? 누구의 과실 비율이 더 큰가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후발적이죠. 채무자가 뭐죠?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 잘못.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수도 없이 있잖아요.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 말이 용어가 이해가 되려면 공부를 좀 오래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발성이잖아요. 단기성으로 그냥 내년 1년에 합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면 3단계죠. 채무자가 잘못이 있죠. 뭐예요? 체계로 1번.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해. 채무불이행한 말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나와. 그래서 암기해. 시작. 뭐라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 그냥 잘못 아니에요.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전적으로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권자.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절대로 하잖아요. 채무불이행은 오직 누가 잘못했다? 채무자. 아시겠죠? 채무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요. 근데요, 여러분 딱 느낀 건데요. 전번 주부터 여러분 강의를 듣는 표정이 왜 이렇게 진지하죠? 마치 지금요, 한 달 뒤에요, 시험 보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있잖아요. 또 조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큰 단합대 같은 거 한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신기해. 자요. 매수인이요? 잘못이 있단 말이죠. 이 매수인, 채권자가 잘못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를 해. 위험 부담. 여러분 위험 부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민법은 절대로 용어 사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 사전 보면 된다 안 된다. 그 사전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마치 영어 사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영어 못하듯이 똑같아. 알겠죠? 전체적으로 이 뜻이 무슨 뜻이다. 항상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손해를 입었다. 손해. 누가 돈을 손해받느냐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가바구리 계약을 했죠. 가바구리 계약인데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으면 이 을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죠.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잘못했고 관계없이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 사람은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건의 위험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물건의 위험이라는 것은 물건은 내가 위험이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이요 손해예요?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그걸 불이익이라고 해. 그것을 위험을 부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 건물이 불탔잖아요. 이 건물 불탔는데 태풍에 의해서 불타버린 거예요. 태풍에. 그럼 을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을이 잘못 없다잖아요. 그런데 자기 건물 계약을 분명히 했는데 태풍 계약 체결하고 나서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없어지고 뭐는 못 받아? 돈은 못 받아. 그것을 위험 부담이다. 그런데 뭐를 못 받아? 돈을 뭐란다? 대가라고 그래. 대가. 그것을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위험 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어. 두 사람 다 방금 얘기했죠? 두 사람 다 잘못 없어도 뭐란다? 이것도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적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후발적은 유효 이렇게 표현을 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요 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봐봐. 그럼 페이지 40 되어 있나요? 페이지 40페이지 되어 있어요? 자, 맨 위에요. 왼쪽 표를 봐.
왼쪽에 보면 뭐라고 기출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기출. 책의 내용이 별로 많이 되진 않아요. 맨 위에 기출 돼 있어요? 책에 보면 박스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칸 옆에 돼 있죠? 자, 그거 보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지킴이 문제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지킴이 문제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돼 있죠? 자, 맞아요. 두 번째 거 봐. 계약이 체결된 후 더 이상 보지 마. 체결된 후잖아. 그럼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누가 문제가 돼? 관계없어. 일단은 유효예요. 그래서 맨 끝에가 뭐라고 나와야 돼? 유효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혹시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자, 밑에 거 봐. 계약은 성립했으나 계약이 성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체결했다 이 말이잖아요. 성립이란 말은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더 이상 보지 마. 맨 끝에가 뭐라고 해야 돼? 유효이다 이렇게 돼야 돼.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겠죠? 나도 잘 몰라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튼 계약 체결했죠? 체결했으면 뭐라고 한다? 후발적. 그러면 뭐라고 한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죠? 후발적 불능. 맨 마지막 거.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자에게 뭐가 있으면 귀책사유. 다 이제 봐봐. 자, 지금 이걸 지금 뭐가 문제가 되죠? 지금 후발적이죠? 후발적인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랬죠? 채무자죠? 자, 다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출고 후발적 채무자 귀책사유. 딱 세 가지죠? 그럼 뭐가 문제가 돼? 채무 불이행. 혹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뭐가 없으면? 잘못이 없으면 여기 채무자에게 쌍방이죠? 쌍방한테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됐죠? 지금 뭐 여러분 이 정도 풀었으면요 여러분은 거의 뭐다?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푸는 것이다. 됐죠? 지금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글씨로 읽어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그것은 몇 년을 공부해야 돼. 알겠죠? 구조로 보고 그 다음에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적법성이죠? 적법성은요 뭐가 있냐면 올해 이제 강행 규정이 있고요. 강행 규정, 강행 법규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강행하고 임의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혹시 MT 가봤어요? MT 가봤어? MT 다 가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MT하고 이제 HOT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MT하고 HOT가 있는데 보통 여기 5성급 호텔이죠? 5성급 호텔. 5성급 호텔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돈 내요? 보통 나올 때 돈 내요? 보통 나올 때 돈 내. 체크아웃 할 때. 알죠? 인 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아웃, 나올 때. 그래서 오후 4시에 들어갔다가요. 아침 10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나올 때, 체크아웃 할 때 돈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모텔은요? MT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MT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자요? 아무튼요. 그래서 여기는요. 나올 때 돈 내요? 들어갈 때 돈 내요? 들어갈 때 돈 내죠. 그런데요. 우리 법에는 뭐라고 하죠? 우리 법에는요.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건물에 대한 차임. 건물에 대한 차임은 말에 대라고 돼요. 말.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내요? 나올 때 내요? 나올 때 내라. 이 말이죠. 법에는. 그런데 왜 법에는 나올 때 내라고 했는데 모텔은 왜 들어갈 때 돈을 받죠? 이런 모텔 들어갈 때 받아? 나올 때 받아?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갔다 왔다 말 안 할 테니까 얘기해 그냥. 알겠죠? 갔다고 말 안 할 테니까 얘기하라고. 들어갈 때 돈 줘요? 나올 때 돈 줘요? 들어갈 때 돈 주죠? 들어갈 때. 알겠죠? 그거 왜 그러냐고. 왜 모텔, 법에는 나올 때 돈 주라고 돼 있는데 왜 모텔은 들어갈 때 돈을 주냐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법이 있죠. 법에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나올 때 돈을 주라고 그랬죠? 모텔은 들어갈 때 돈 주죠? 그것을 말한다. 법은 나올 때 돈을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란 말은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행 규정은요. 법이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거 봐봐. 만약에 우리 법에는 나올 때 돈을 주라고 돼 있는데요. 다 자고 나서 아침에 돈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강행 규정이면요. 모텔도 들어갈 때 돈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강행이라는 것은 법 규정을 강제로 법 규정 그대로
강제적으로 행하라 이 말이죠. 그냥 반드시 법 규정대로만 해야 돼. 그걸 강행 규정. 그냥 강행 규정은 A는 B다 그러면 반드시 A는 B가 되는 거지 절대로 A는 C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 규정은요. A는 B라고 되어 있어도 A는 B가 아니고 C라고 할 수도 있고 A는 B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A는 B라고 할 수도 있고 알겠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약법, 채권법은 계약법은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배울 물권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은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법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법이 있잖아요. 그럼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법이냐 위법이냐?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있단 말이죠. 이 행위를 이게 뭐냐면 법질서라고 그래요. 법질서. 법질서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 비쳤더니 행위가 반발을 해. 그럼 이것을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 안에요? 스며들어요? 법 제도 안에? 그럼 이것을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으면 뭐 하죠? 침 뱉었으면 이것을 이 행동을 법의 거울로 비춰봐. 어떤 법이냐?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의 거울로 비춰봐. 그랬더니 반발해요? 안 해요? 반발하죠? 그래서 2만 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도로를요 60km인데 80km로 달렸어요. 그럼 내 행위가 잘못됐죠? 그러면 이것을 법의 거울로 비춰봐. 뭐 어떤 법으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의 거울로 비춰봐. 그랬더니 어떻게 반발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그것을 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요 60km인데요 50km로 운전을 했어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의 거울로 비춰봐. 반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법의 질서 안으로 스며들죠? 우린 그것을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을을 살인을 해요. 그러면 형법이라고 하는 법의 거울로 비춰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반발하죠. 그것을 우린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법 질서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항상 법을 위반하면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고 위반하지 않으면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있냐? 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암기하라고. 알겠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어? 다음 중에서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오죠. 그럼 뭘 찾으라? 임의 규정을 찾으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또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효력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또 나눠. 알겠죠? 그럼 여기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뭐냐? 이런 법을 위반하죠.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법을 위반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공법하고 사법을 얘기했나요? 공법하고 사법 얘기했어 안 했어요? 얘기했죠. 공법은 뭐 누구 무슨 관계죠? 공법은 그렇죠.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물론 이제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국가 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공법 관계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사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1대1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하 관계를 뭐라 한다? 공법. 그 다음에 여기 1대1의 관계를 뭐라 한다? 사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법이다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 공법을 법을 위반하면 공법은 당연히 처벌받죠. 이것이 어떤 규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 법을 왜 규정해 놨겠어요? 이런 것을 위반하면 벌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당연히 처벌받죠. 그러니까 공법상으로는 다 처벌받아. 어느 법이든. 그런데 왜 여기는 효력이라고 하고 법을 여기는 단속이라고 했는가 이 말이죠. 여기는 뭐냐? 사법적으로 뭐죠?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에서 이것은 무효가 돼. 그런데 여기는 1대1의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돼. 한번 볼까요? 자, 무허가 음식점. 그 다음에 무허가 숙박업이 음식점, 숙박업 이렇게 있단 말이죠. 할머니가요, 김밥을 팔아요. 옆구리 터진 김밥을 팔고 있어. 그런데 김밥을 딱 먹다 보니까 딱 벽이에요. 사업자 등록이 없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무허가잖아요. 무허가 음식점이죠. 그런데 내가요, 김밥 한 줄만 먹으려다가 한 줄 더 먹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 야, 사업자 등록했어요? 안 했대. 그럼 나 지금 갑니다. 그러면 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우리는 뭐냐면 할머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국가로부터 처벌받아야 될 문제죠.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1대1의 관계에서는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유효가 되니까 김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김밥값은 내고 고소하면 내가 처벌받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가 돼, 법을 위반해도.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거래까지도 무효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율락녀 있죠? 이 율락녀가 선불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선불금. 그 다음에 초과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암기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봐봐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를 하면은 소송 가액을 나누자. 이렇게. 내가 너를 대신해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판사도 있고 변호사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승소를 해줄 테니까 그럼 너 나한테 돈 얼마 줄래? 이렇게. 그걸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 그것은 무효가 돼요. 두 번째요, 초과 중개 수수료. 여러분요, 초과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합의로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떡할 거야? 알겠죠? 원래 자기가 우리가요, 합의로 만약에 수수료가 50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나한테 20을 더 주겠대요. 그럼 나 20 더 받아야지,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왜 안 받아요? 20 더 준다잖아요. 그것은 두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법의 위반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과 중개 수수료라는 것은 중개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요, 상대방한테 그걸 고지하지 않고 더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한다, 초과 중개 수수료 이렇게. 그 다음에 율락녀죠? 이런 율락행위를 하기 위해서 율락녀가요, 저 포주로부터 뭐를 하느냐, 돈을 미리서 선불금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 얼굴도 조금요, 수리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을 비용을 위해서 미리서 선불금으로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것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중에 배워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물론 여기서 단속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알겠죠? 이것들은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뭐를 하면 돼요? 암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보면 학교 있죠? 학교법이라든가 공익법인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학교 재산을 자기 멋대로 사고 팔고 하면 돼요. 지금 조국시 문제 있을 때 웅동하고 뭐 있죠. 거기 있는 재산을 내 멋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반드시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시겠죠? 이것을 적법성이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암기해야 되겠죠? 그럼 적법성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성은 첫 번째 뭐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또 강행규정은 또 어떻게 나오는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암기를 해야죠. 먼저 구조, 전체적인 구조. 그러고 난 다음에 효력규정에는 뭐가 있고 단속규정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돼. 그래서 그것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요 41페이지 한번 봐봐. 여러분 41페이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출이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어요. 기출이라고 되어 있어. 맨 오른쪽에 거기 보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 줄고 그것을 뭐냐? 공익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법인. 학교법인,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돼. 허가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가 돼. 허가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가 된다.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처분은 무효이다. 무효란 말 써. 무효 동그라미. 그것을 뭐라 한다? 효력 규정. 이렇게. 효력 규정.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 장 봐. 자, 그 다음 장 보면 42페이지.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죠. 전매약정이죠. 줄고 전매약정. 이것을 판례가 뭐라 했냐? 이것은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했어. 단속 규정. 그러니까 거기 보면 유효라고 나와 있나요? 그것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 규정. 됐죠? 바로 밑에 기출 문제. 중간생략 등기 줄고 중간생략 등기에다 뭐라 쓰냐? 미등기 전매라고 써. 미등기 전매. 등기하지 않고 다시 또 넘긴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요 을한테 팔아. 그럼 을이요 1억 원을 샀어. 근데 을이 이걸 또 병한테 팔아. 1억 1,000에. 그럼 얼마가 이익이죠? 1,000이 이익이죠? 1,000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요 만약에 자기가 등기해봐. 등기 비용 들죠.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 또 등기하면 또 취득세 들죠. 또 처분하죠. 그럼 얼마가 이익이 있어? 1,000이죠. 1,000원에 대한 또 뭐가 나와? 양도세 나오죠. 이래저래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생략했다. 중간 생략 등기다. 그래서 갑이요 을이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죠. 미등기로 다시 넘겼죠.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해.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라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냐면 사법상 개인과 개인 간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하죠. 그럼 병은 사법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하지 않고 넘겼죠?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밑에 팁을 봐. 법률행위가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뭐라고? 무효 줄고 효력 규정에 위반 거기만 줄고. 그러고 나서 맨 끝에 무효. 세 번째 줄 단속 규정에 위반 바로 밑에 줄 유효.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네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자 효력 규정 위반하면 뭐?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 유효. 아시겠죠?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봐. 여기 이제 적법성을 했죠? 적법성은 강행 규정하고요. 무슨 규정으로 나눈다?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 강행 규정은 또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을 뭐라 한다? 103조죠? 이 103조를 뭐라고 한다?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회적 타당성을 뭐라 한다? 선량한 풍속 이렇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얘기해.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죠? 위반이 되면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 우리가요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 여기 이제 기타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 선량한 풍속이죠? 이걸 A라고 그래. 사회 질서를 B라고 그래. 그럼 이러면 A, 기타, B잖아요. 항상 우리 기타 등등 이런 말 쓰잖아요. A, 기타, B 그러면 A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B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응? 이게 먼저 중요해. 앞으로도 계속 나와. 뭐, 기타, 뭐 이렇게 A, 기타, B, A, 기타, B 이런 말이 자꾸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지상권 같은 데 또 나오고 또 계속 나온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사자, 호랑이, 호랑이, 기타, 육식동물이에요. 그럼 육식동물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사자, 호랑이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육식이죠. 그러니까 A, 기타, B는 B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량한 육식동물에는 사자,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타도 있고 표범도 있고 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누구와 뭐만 지금 일어났다? 사자, 호랑이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사자, 호랑이를 앞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사회 질서, 이 선량한 풍속하고 사회 질서는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다? 사회 질서. 그냥 우리가 그냥 육식동물 그러면 사자, 호랑이가 다 포함되죠. 사회 질서 그러면 거기에 선량한 풍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하는 말은 사회 질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 문제를 보면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 사회 질서 위반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은 103조 위반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굳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이렇게 쓰지 않고 사회 질서 위반 또는요 반사회 질서 이렇게 반사회 질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그냥 사회 질서 위반이에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봐봐.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한마디로 사회 질서란 말인데
누군가가 물어봤단 말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이래.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더 좋은 말이죠 다. 보니까 다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착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와닿잖아요. 와닿잖아. 이것을 뭐란다? 일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규정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일반 규정의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만 있다? 뭔가 투명하게 뭔가 있긴 있는데 애매하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개가 껴있는 아침에 물안개가 껴있는 뭔가가 선명하지 않고 뭔가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죠? 그것을 일반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대법원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뭐라고 나온다? 이것은 뭐뭐 때문에 이것은 위반이고 뭐뭐 때문에 위반이고 뭐뭐 때문에 위반이고 뭐뭐 때문에 위반이 아니고 이걸 계속 대법원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 한번 봐봐. 어디를 보시냐? 여기 보면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봐봐. 46페이지. 페이지 46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판례라고 지금 혹시 나와 있나요? 그 판례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봐요. 가운데 2번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써놨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요 어느 것은 103조 위반이고 어느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근데 이것을 암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 돼. 여러분 여기 보면 위반이다 위반이 안 돼 이렇게 써놨다 해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암기하면 나중에 헷갈려서 암기 못해. 하나의 뭐죠?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위반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먼저 여기서 정리하고 나서 딱 보면 모든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냐? 판례 분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판례가 모두 해서 우리 시험에 올해 시험에 35문제가 민법에 나왔단 말이에요. 40문제 중에서요. 그 35문제가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그 판례. 맨 끝에 한번 봐봐. 그럼요 거기 40페이지 1번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1번 전통사찰의 주지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맨 끝에 뭐라고 돼요? 맨 끝에 대판 2001년 2월 9일 99다 3861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99라고 하는 게 뭐예요? 99년에 접수된 것인데 다가 뭐냐? 우리 민사사건이에요. 대법원이요. 민사사건 중에서 대법원에 가나 다가 있는데 가가 1심, 나가 2심, 다가 대법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보면 38613이라고 되어 있죠? 38613은 접수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1년에요. 얼마나 많은요? 그 사건들이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것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죠. 96-21 이렇게 돼요. 96-21. 그러면 이건 96년도 재판에서 이 21번째로 접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월 2일 날 정도 접수를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판례인데 이 판례 유형은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판례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분류하면 돼. 그럼 끝이에요. 알겠죠? 이건 뭐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고 뭐 때문에 이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줄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왜 이렇게 앞에 줄을 그어놨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줄을 그을 때 무조건 줄을 그으면 안 돼. 이러니까. 알겠죠? 이렇게 줄을 그으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 판례를 분석해서 정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줄 긋지 말라고. 아무렇게나. 자, 그럼 봐. 여기 보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한번 봐봐. 내가 말하는 게 지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을 빌렸어. 누구한테요? A한테. A가 채권자예요. 채권자한테요 돈 1억을 빌렸어. A가 갑이요. 그런데 갑이 여기 돈을 빌렸으면 그러면 갑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것을 강제집행이라고 그래. 강제집행.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요 경매 당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면탈이에요. 면탈이란 말을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으라고요. 자기 친구 으라고 짜고 거짓말 매매를 해. 거짓말을 가장했다고 그래. 가장했다. 그래서 거짓말로 매매를 해. 거짓말 매매. 그걸 가장 매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빼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은 실제로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 등기를 뭐란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다. 자, 그럼 봐.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것은 이 등기가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내가 지금 첫 번째 모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갑이 A한테 돈 물렸죠. 그럼 돈 갚아야 되죠.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아? 그러니까 A가 경매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을하고 짜고 재산을 빼돌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갑의 행동은 여러분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죠. 사회 질서에 뭐가 돼요? 위반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판례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알겠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47페이지요. 맨 위에 40페이지 맨 위에 5번 봐봐. 5번 판례 뭐라고 됐어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래가지고 이거 뭐죠?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지금 들어있죠?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5번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103 위반이 아니라고.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포함했을 때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뭐요? 우리가 국어 문법처럼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한마디로 사회 질서라고 그랬죠. 이 사회 질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 문맥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봐. 사회 질서를 공공의 이익으로 보는 건다 말이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은 원래 사회 질서의 일종이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사회 질서를 윤리 도덕의 개념으로 보자. 이런 말이죠. 윤리 도덕 개념을 보자. 법은 법의 입장에서 해석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 사회 질서는 공공의 이익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개인의 이익, 사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갑하고라고 거짓말 매매 이것은 무효죠. 거짓말 매매는 무효인데 이것이 103조와 관계가 돼서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알겠죠? 더 어렵죠? 무효면 무효지 그것도 103조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첩이라고 하는 것을 봐봐요. 여러분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하고 첩계약을 해. 첩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을한테 뭐라냐? 아파트를 하나 증여를 해. 그래서 너 내 첩이 되라. 내가 아파트를 나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여기서 문제요. 첩을 두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법적으로 위반돼요? 안 돼요? 첩은? 법은 위반이 아니다? 법은 첩을 두는 것은 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첩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첩을 둬도 되는 거죠. 그럼 법에는 위반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지금요 우리 문명국가는 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일부 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은 법에는 아무 말이 없어서 위반되지 않지만 알겠죠? 우리 법에 욕하라고 했어요? 욕하지 말라고 했어 법에서? 욕하란 말은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모욕죄. 알겠죠? 명예훼손죄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없지만 상대방은 모욕을 하려면 너 잘생겼다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욕을 하지 말라는 법은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 욕을 하면 안 돼. 왜?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형법이에요. 그런데 첩을 두지 말라는 말이 없어. 그 첩 둬도 돼. 그래서 여러분 첩 두신 분도 있어요? 나는 법에 위반되는 일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거기까지만. 왜? 법은 위반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뭐다? 윤리, 도덕에 위반된다. 다른 말로 사회, 선량한 풍속에 위반이 된다. 이 말이 선량한 풍속. 알겠죠? 그래서 첩을 두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3조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돼. 자, 그럼 봐요. 첩이죠? 첩 두면은 103조 위반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103조 위반이요. 여러분 항상 103조 위반이면 무효죠? 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요 항상 세트맨이야. 여러분 혹시 세트맨이 알아요?
햄버거하고요. 그러면 감자칩하고요. 그러면 콜라가 같이 나오죠? 세트면 언제 같이 따라다녀. 왜요? 103조 위반이면 746조 암기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해. 그걸 불법 원인 급여 이렇게. 이 불법 원인 급여는 뭐를 못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봐봐. 불법이란 말이 뭐죠? 불법이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불법. 이런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불법 조건이다, 동기의 불법이다, 불법 이런 말이 나와 민법 총칙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뭐를 얘기한다? 103조 위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원인이죠. 원인은 뭐예요? 계약을 원인이라고 그래. 계약을 원인이라고 그래. 그럼 왜요? 우리 어제 우리 첫 시간 배웠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다. 그럼 법률 요건을 뭐란다? 무슨 행위다? 원인행위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계약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첫 계약을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일한테 지금 뭘 줬죠? 아파트를 줬죠? 아파트를 주는 것을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를 못해. 갑이 을한테요, 야, 내가 오늘 학원 갔더니 첫 계약은 무효래. 그러니까 너 나한테 아파트 내가 나한테 준 거 다시 돌려줘. 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니까. 돌려달라고 갑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봐봐요. 아니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럼 계약이 무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줬던 거 돌려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자, 봐. 그래서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이유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죠? 그럼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강행 규정 위반되면 무효죠? 무효잖아. 그런데 강행 규정 위반되면 무효인데요. 이 강행 규정이 103조와 관련이 있느냐? 103조와 관련이 없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103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뭐를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103조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746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무효인데 그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있는 무효이냐, 관계가 없는 무효이냐. 여기 봐봐. 여기도 봐봐. 갑이 A한테 경매당하지 않으려고 갑이 을하고 짜고 등겠죠? 그걸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무효라니까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라니까요.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니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내가 너한테 등기 준 거 등기 말소해 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첫 계약은 103조와 관계가 있는 무효죠. 103조와 관계가 있는 무효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첩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내가 원래 그 물건의 소유자니까 그 물건의 소유권을 나한테 반환해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내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누군가의 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많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무조건 많이 받아야죠. 왜요?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쩌든지 남자는요, 당장 줘야 돼요? 미뤄야 돼요? 미뤄야 되죠. 언제 준다고요? 나중에 준다고. 그래서 준다 안 준다? 안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자요, 첩이요. 그래서 첩 기억을 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03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다 무효인데 왜 103조를 공부하느냐 이 말이죠. 원래 계약이 무효이면 당연히 계약이 무효니까 내가 준 거 돌려받아야죠. 그런데 그 무효가 몇 조하고 관계가 되면 103조하고 관계가 되면은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일지라도 103조와 관계가 있는 무효하고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이해되셨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판례를 통해서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오늘은 일단 첩계약 한번 봤죠? 첩계약. 그 다음에 또 사익에 대해서 봤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103조를 공부하는가?
이걸 알면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됐죠? 그럼 봐봐. 그죠? 여기 보면 사익 봐봐. 개인의 이익이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봐. 여기 양도세 있죠.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미등기 전미한단 말이죠. 그럼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개인의 이익. 다운계약서를 써. 다운계약서. 오늘 다운계약서 많이 쓰죠? 거기에 그래 세금 적게 내려고 많이 내려고. 적게 내려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개인이잖아요. 투기의 목적. 투기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투기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구입했어. 15매. 투기를 목적으로. 1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기란 말이 중요해. 그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상속세를 면탈받기 위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이런 말은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로 인한 행위가 무효일지라도 이 무효는 103조와 관련된 무효이다, 관련이 없는 무효이다,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쪽 한번 봐봐. 오른쪽 5번 봐봐. 5번 페이지 47페이지 5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8번 한번 봐봐. 8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11번 봐봐. 투기의 목적.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5번, 8번, 11번은 원래 묶어서 해야 돼. 이걸 묶어놔야지 이걸 판례를 분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묶어놔야 여러분이 딱 세 개가 뭐다? 같은 의미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한 번만 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투기라든가 양도세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강제집행을 면탈이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이다. 103조와 관련이 없다.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남아있는 이 판례가 되게 많은 것 같죠? 많아도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 인생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딱 분류하면 끝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례를 분석해 드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써놨잖아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공부하면 5번 읽고 이것을 했더니 2번이 아니고 다시 쭉 와가지고 6번, 7번 읽고 8번 읽고 10번 그렇게 하면은 공부하는데 15년 걸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것은 같은 것이니까 같이 보고 어느 것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줄을 아무렇게나 끄면 안 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책에다 줄 그지 말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 책에다 여러분들이 줄을 아무렇게나 긋지 않아야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정리하는 게 아주 빨라. 내가 말했죠. 책을 정리하는 것이 공부의 70%예요. 70%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12월 달 안에 일단 70%가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